자, 아까 전 타임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최대한 제 생각 그리고 제가 책에다가 담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험 잘 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책에는 되게 좀 아주 베이직한 것만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얘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히려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요, 여러분들 다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어를 23점에서 1등급까지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가장 쉬운 것부터 대신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제가 방법을 만들었다고 했죠. 자,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수험서가 있어요. 특히나 회계사 시험이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고시 수험서들이 있죠. 그 수험서들 보시면은 1000페이지, 되게 두꺼운 건 2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거 있습니다. 세법이라고 써 있는 것도 2000페이지까지 가요. 자, 그거 딱 볼 엄두가 나세요? 다 합치면, 그런 기본서를 다 합치면 한 2만 페이지 정도? 제가 세봤어요. 한 2만 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문제집까지 하면. 그거 다 보고서 시험에 합격하려면은요, 적어도 5년 정도는 잡고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빨리 못 붙는 겁니다. 그것만 주구장창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쉽고 가장 얇은 것부터 시작해야 속도가 붙고 그 가속도를 이용해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밀어내고 계속 머릿속에 주입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처음부터 우리는 뛸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걷다가 조금씩 익숙해지면 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일단 공부에서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까? 우리 여기 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겠지만 목적이 다르지만 저는 최고의 공부법은 유태인들이 하는 그 공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요. 그렇게 떠들면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거는 어디서 잘 공개를 많이 안 한 건데요. 그 간평사 시험이나 회사 시험 막바지 또는 중간 기말고사에서 제가 수석을 찍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는 떠드는 거였어요. 누구 앞에서요? 아무 앞에서나 떠들면 돼요. 지금 유태인들 보면 히브루타라는 그런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서관을 가면은요, 막 싸우고 있어요. 둘이 막 앉아가지고 what the 막 이러면서 싸워요. 싸우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공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쟁하고 내가 이거 배운 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들한테 설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직전에, 특히 지금 수능이나 여러 가지 시험 직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직전에 떠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메타인지라는 방법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항상 떠들고 그리고 계속 설명하면서 내가 계속 성장하고 시험을 잘 보는 걸 왜 느꼈냐면요, 내가 떠들 때요, 내가 모르는 거 못 떠들어요. 아는 거 떠들고 떠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내가 아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 소리냐면은 내가 공부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다듬어서 키워드나 아니면 목차 만들어서 떠들죠. 떠들면은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에 대한 경계선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일부러 스터디를 잡아가지고요, 혼자 안 하고 한 2명, 3명 모여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 또는 문제를 풀 때도 떠들면서 풉니다. 실제로요, 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도 막판에 1차 시험 붙기 직전에는 그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문제집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떠들게 하고 나도 떠들었어요. 그리고 설명 못하면은 다시 그거 체크해놓고 집에 가서 한 2번 정도 더 봤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 또 풀어야 되나요? 떠들어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건 맞추게 돼 있고요. 또 풀 필요가 없는 게, 또 풀면은 하다가 어떻게 해서든 또 맞게 됩니다. 맞았던 문제는 굳이 따로 리뷰를 할 필요가 없고요. 틀렸던 것만 나중에 모아서 한 번 몇 번 정도 더 떠들거나 아니면 더 리뷰를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은 여러분들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저는 메타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심리학 여러 가지 책들 보면서 느낀 게, 야, 내가 강사하면서 시험을 많이 붙을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좀 약간 불합리한 거예요. 수험생들이 왜 나를 욕한지 알겠어요. 제가 한때 그 보험계리사 학원, 지금 뭐 저기 학원 실장님도 계시는데,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시험을 쳤습니다. 반칙이죠. 2차 시험장에 갔어요. 남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요, 신기하게 옛날에도 제가 수능 과외를 했었어요. 여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과외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룹 과외도 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저는 1등급까지 올라갔는데 과외 받는 학생들은 재수 3수를 하더라고요.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 해답은 떠드는 거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계속 할 때마다 제 실력은 느는데요, 강의 듣는 사람들은 실력이 계속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제가 책에서 메타인지라는 그런 챕터를 갖고서 썼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실천해요? 내가 오늘 공부한 거를 자기 전에라도 혼자서라도 떠들어 보시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스터디 그룹을 꼭 만드셔가지고 꼭 설명하는 방식대로 해보세요. 저처럼 강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하면 강사는 실력 엄청나게 늘어요. 안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치세요? 그러면 2000시간 강의해보세요. 그리고 10번 정도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와서 강의하시면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혼자 있을 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공부할 때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저도 놀라운 경험이 있죠. 학점 관리할 때 특히. 학점 관리할 때요, 보통 같이 공부 안 해요. 저 새끼가 나보다 학점 잘 받는 건 꼴을 못 보겠어 이래요, 애들이 다. 근데 저는 일부러 같이 하자 모여서 걔네들한테 가르쳐줬습니다. 가르쳐주면은요, 걔네들이 시험 잘 볼 것 같죠? 내가 잘 봐요. 그게 메타인지가 늘어서 그래요. 아, 내가 이건 알고 이건 모르는구나. 모르는 건 집에 가서 열나 팔고 들죠. 내일 설명 제대로 할 때까지. 오늘은 설명 못했지만 내일은 제대로 하자. 그게 누적이 되면 시험장에서 그 설명하듯이 답안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논술형 시험은 그렇게 대비하면 굉장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객관식은 제가 이따 시험 방법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객관식은 공부 안 하잖아요. 맞죠? 엄마가 시켜서 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모여서 떠드는 것부터 해보세요,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은 나중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장소를 굉장히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칸막이가 쳐져 있는 독서실에 가서 주변은 다 껌껌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하얀색 등이 켜져 있어야 공부가 됩니다. 옆에서 다리 떨지 마세요. 저 공부 안 되니까. TV 끄세요, 아빠. 아빠, 그거 보지 말라고요. 저 공부해야 돼요. 집 문 잠궈놓고. 엄마, 설거지하는 거 너무 시끄러워요. 이런 사람들 공부 못합니다. 자, 뭐냐면은요, 정말 공부라는 거는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여야 정상인 거고요. 신경이 쓰여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뭔 얘기냐면,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근데 저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약간 집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독서실에 가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집은 좀 약간 좀 막 분위기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하철에서,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당고개역이라고 있어요. 4호선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이도역이라고 있어요. 그게 맨 밑에 마지막 종점입니다. 거기까지가 정확히 2시간 40분 걸려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까지를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거기까지만 집중해보자 해가지고 2시간 45분 동안 지하철에 맨 그것도 노약자석. 지금은 욕먹을 짓인데 그때는 노약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죄송해요. 근데 노약자석에 앉아가지고 자리 뺏기기 싫어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문제집을 그렇게 풀었어요. 2시간 40분 동안 어차피 못 일어납니다. 중간에 일어나서 갈 데도 없어요. 밖으로 문 열고 내리라고요? 떨어져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했고요. 다시 또 돌아오는 기간까지 공부하면 하루에 5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한테요, 하루 5시간이면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에요. 초집중했다는 전제하에. 저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공부를 고등학교 때 했고요. 그 성과가 좋았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옆에서 다리 떠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 가면 껌 파는 아저씨도 있고요. 가끔 이렇게 기어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신경 쓸 필요 없이 저는 공부에 집중했고요. 오히려 조금 시끄러운 데가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들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욕하시죠? 제 친구가 그래요. 저기 신림동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가 그랬어요. 어디 고시생이 저 카페에서 저거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거 봐봐 저거 꾸민 거 막 이래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저도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다른 시험 준비할 때 카페에서 공부했어요. 그것도 사람들 엄청 떠드는 카페 있어요. 장례식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연세대학교 보면은 앞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거기 카페에서 공부했어요. 곡소리도 들려요. 막 이래요. 야, 드디어 이제 왔다. 내가 이걸 이겨야 돼. 이러면 나 그때 공부가 훨씬 잘 됐어요. 그래! 막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서 11시까지 찍고 집에 갔습니다. 11시까지 해줘요. 왜냐면 장례식장이잖아요. 늦게까지 열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안 되면 위에 환자들이 있는 세브란스 병원 가면 환자들이 있어요. 막 쩔뚝쩔뚝 가면 거기서 공부하고 밥 먹는 데서 식당에서 푸드코트 있거든요. 근데 공부가 너무 잘 돼. 야, 왜 그러냐면요. 그건 백색소음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최근에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런 도떼기 시장에서 공부가 잘 되지? 여러분들도 독서실에 앉아놓고 하면 딴 생각 나요? 아니면 공부가 잘 돼요? 딴 생각 나죠?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딴 생각 난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둬놓고 아주 조용한 데 가면 딴 생각 나고요. 오히려 스마트폰 있으면 딴짓하게 됩니다. 근데요, 좀 시끌시끌하면은 오히려 여기 책에 집중이 잘 되고 다른 거에 신경을 덜 쓰게 돼 있어요. 어차피 시끄러운데 공부만 하지. 근데 조용한 데 가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불안감이 더 생기나 봐요.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이 조금 분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요, 언제 어디서나 그냥 버스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뭐 저기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워요. 닭장에 갇혀서 계속 있으라고 해보세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보니까 1억 원을 줄 테니까 요만한 상자 안에 들어서 한 달 사시면 1억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공문을 띄웠대요. 광고를 했대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성공하기가 힘들었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진짜 심리적으로 답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무조건 갇혀서 해야 돼. 이런 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적이 많이 오를 겁니다. 공부하는 게 고통스럽지도 않고요.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특이하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하던 걸 벗어나는 순간부터 저는 굉장한 성적 상승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시길 저는 바랍니다. 뭐 제가 했으니까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조금 하이라이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학원 커리큘럼을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에서 학원 강사들이 저한테 제일 욕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학원 장사가 안 되거든요. 저는 자, 일단 기출문제부터 보세요. 절대 기본서, 기본 강의 많이 듣지 마시고요. 기출문제 보시고 그걸 최대한 분석해가지고요. 이해해보려고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거를 거꾸로 가서 문제집의 해설 보거나 거꾸로 가서 기본서에 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그리고 기본서도 두꺼운 거 절대 사지 마시고 요약돼 있는 얄팍한 거에서 핵심 키워드만 들어간 거를 사서 그것만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 학원에선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학원 매출의 대부분은 앞에 기본 강의에 있어요. 기본에 충실해. 자,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깊게 이해합시다. 이래요. 깊게 이해해야 딥 이해 이래가지고 깊게 이해해야 너네들 내공이 쌓여서 시험장에서 포텐셜이 터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사들이.
근데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가진 형님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공부하셨습니다. 제 주변에. 지금도 주장해요. 저랑 회사 시험 처음에 시작했던 게 제가 2007년에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공부 시작 같이 했던 형님이 올해 시험을 또 봅니다. 또 봤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봐야 된대요. 얼마 전에 발표 났다고 또 봐야 된대요. 11년째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느껴지는 건 절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형, 문제만 봐. 이제는 더 이상 기본설은 볼 때가 아니야. 다 찢어버려. 불태워. 내가 안 태우면 내가 찢어버릴 거야. 이랬더니 하는 소리가, 넌 내공의 힘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나는 모든 걸 다 외워서 지금 너한테 지금 개정된 것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시험 떨어졌잖아, 형. 아니야. 내년엔 붙을 거야. 근데요, 이 지식의 함정이란 게 가장 무서운 게요. 가장 무서운 게 이 지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시험 점수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증명된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왜 시험 점수가 떨어지는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너무 쓸 게 많잖아요. 그럼 답안지에 뭘 써야 되는지 모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답안지는 생각하지 않고 순식간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이거 보고 키워드만 보고 쫙쫙쫙쫙 풀어내야 16장이에요. 요즘에 큐넷에서 보는 거. 회사 시험도 16장, 그리고 좀 큰 시험은 20장을 채워내야 돼요. 주관식으로.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없이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이 보면 생각이 많아져서 시험장에서 다 못 쓰고요. 생각을 없이 바로 튀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양을 줄여서 문제 나오는 것만 공부해서 그것만 반복해서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문제 나오는 걸 먼저 보고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제가 방법은 제 책에 써놨어요. 근데 그건 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꼭 찾으셔야 돼요. 저는 몇 회도까지는 어떻게 보고 한번 밑그림 그린 다음에 또 뒤로 가서는 어떻게 보고 다 자세히 풀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힘들면 여러분들만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로 나오는 게 어떤 건지 머리에다가 필름처럼 새기고 뒤로 가서 나오는 것만 깊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 하셔서 제가 실패하면은요, 제 팔목을 건다고 말을 못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꼭 성적은 오르실 거예요. 제가 자신합니다. 예,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손해사정사는 2달 만에 붙었고요. 1차, 2차. 놀라웠어요. 그리고 다른 시험들도 1년 안 넘겼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나도 정석대로 막 무림고수들 있죠. 찡짱 막 있잖아요. 막 계속 연습해서 계속 그 기본 지식을 쌓으면 붙겠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시험은 요령입니다. 지식이랑 상관없다. 요거를 꼭 오늘 건져 가시고요. 시험에 3박자가 있어요. 제가 이건 개발한 거예요. 문지기라고 하죠. 문지기. 막 이걸 만들기 힘들었어요. 좀 있어 보이죠? 막 만든 거예요, 사실. 자, 문제 연습이랑 지식 습득, 기출문제 요게 3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애들은 그 중간고사 볼 거잖아요, 이제. 엄마가 막 혼내잖아요. 벌써부터 집중력 떨어졌잖아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자, 우리 이 모든 시험은요, 요 3가지를 제대로 하면은 이제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기출문제고요. 기출문제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 계속 나와요, 사실. 근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좀 연습을 해서 내가 완벽하게 실력을 닦겠다 싶으면 문제집 중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 있죠? 기본적인 문제집. 그걸 사서 거기 기출도 다 반복돼 있거든요. 그걸 여러 번 푸세요. 절대로 어려운 문제집 먼저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푸신 다음에 그래도 내가 시간이 남는다 하면 어려운 문제는 한두 번만 풀어보는 겁니다. 만점 맞아야 되는데요. 만점 맞아야 되는 시험은 없어요. 다 상대평가입니다. 아니,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절대평가도 있어요. 요즘 수능도 절대평가고요. 얼마 전에 무슨 자격증 시험 다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요. 아니요. 그 커트라인에 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다 상대평가예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순서대로 요 3가지를 지켜서 공부를 하시고 지식 습득은 사실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시험 기간엔 특히나. 여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문제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좀 운동 한번 해보셨어요?
요즘 헬스가 막 땡겨서 헬스 하고 있어요. 저 몸 좀 좋아졌나요? 안 좋죠? 자, 제가 헬스를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른 업무를 하면서도 느끼실 거예요. 업무도 똑같아요. 자, 계속하면 제 책에도 썼지만 계속하면 늡니다. 근데 느는 속도가요. 자, 처음엔 정말 안 늘어요. 이게 칠판 있으면 칠판 쓰고 싶은데 정말 안 늘어서 요 정도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빡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쫙 공부든 뭐든 실력이 이렇다가 어느 순간 되면 빡 올라갑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은요, 올라가서 빡 올라가는 거 못 견디고 아유 그만하자 에이씨, 이래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헬스 해보니까 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헬스 뭐 트레이너인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안 붙는다, 그냥 이번 주만 하고 그만할게. 안 돼요 막 이러면 또 했는데 붙더라고요. 빡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요. 갑자기 커져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잔잔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순간까지는 버티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버텨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 경험하면 재밌어요. 계속 올라가게 돼요. 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 연습이라는 건 여러분들 근육이랑 똑같습니다. 자, 운동선수들 보통 지금 공부법 이렇게 좀 듣고 계시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법을 공부하시면 큰일 나요.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가서 실천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공부법은요, 이거예요. 박지성 축구하는 거 보면 멋있죠? 곽상빈 시험 보는 거 보면은 멋은 없죠. 근데 어쨌든 괜찮잖아요? 자, 근데 박지성이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나요? 그거 100번 봤다고 따라할 수 있어요? 못 따라합니다. 근육이 있어야지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고요. 그리고 그만큼 기술을 여러 번 연마해야지 그만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강연 듣고 나서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제 책이 냄비 받침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보고서 따라 해보고 또 궁금증 생기는 거 적용해보고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 자, 이제 객관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객관식. 자, 객관식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객관식 많이 보죠? 아니에요. 안 봤어요? 얘기하기가 싫은 거죠. 자, 다 보셨을 거예요. 자, 객관식 많이 봤죠? 객관식 봤을 때 뭐가 공부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었던 것 같아요, 본인한테? 객관식. 공부 잘하잖아요, 나만큼. 예? 여러 번 보는 거, 반복. 어떻게 반복했어요? 막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반복했나요? 그냥 반복했나요? 뭐 아니면 어떤 이해되는 건 제끼고 이해 안 되는 건 계속 보고. 저 친구 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완벽한 답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아디다스 친구, 검은색 친구가 제 눈에 띄었어요. 한번 일로 나와 보시겠어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방학했죠? 네. 방학 끝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네. 방학 끝나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는 뭐라고 했어요, 형이? 고통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네. 네, 고통스러워요. 자, 우리 객관식 공부를 많이 해봤죠? 여러분 찍어봤죠? 네. 객관식이 뭔지 알아요? 여러 개 중에 고르세요. 옳은 걸 고르세요. 네. 틀린 걸 고르세요. 이런 거죠. 자, 객관식 공부할 때 보통 공부 잘 하시잖아요? 잘해요, 안 잘해요? 보통인 친구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세요? 시간 날 때 공부? 시간 날 때 괜히 불렀어요. 자, 들어가 주시고. 자, 제가 이제 제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형 따라 하면은 1등까지는 제가 보장은 못하겠지만 올라갈 거예요. 믿어요. 자, 객관식은 그겁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양을 줄여가는 건데 대신에 뭔가 손으로 뭔가를 계속 정리해서 야, 나 이쁘게 뭘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겠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객관식은요, 눈으로 발라서요, 무의식적으로 답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예요, 선생님? 강사님, 아니 객관식
뭐 그럼 모르고서 그냥 찍어서 맞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몸이 기억해서 풀라고요.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관식은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객관식은 그것보다 반응 속도를 늘려놓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보다 정리가 돼 있는 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문제집이든 요약서든 아니면 기본서도요, 밑줄 긋는 방법부터 미리 해놔야 돼요.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반복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번 반복해야지 성적이 잘 나온다고 했죠? 10번 반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할 범위를 줄여놔야 반복이 빠르죠? 맞죠? 그러면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 수업 들으면서. 밑줄 보통 어떻게 그으세요? 처음에 6일로 했다가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으세요?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거의 다 키워드 같은 거 키워드만요? 그러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예, 저분이 맞아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밑줄을 미리 그어 놓으시고요. 그거를 반복하시고 또 그것 중에서도 2분의 1 정도만 추려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은요, 계속 양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객관식은 특히나 10번, 20번 반복한 사람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양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주관식이 사실 객관식보다 쉬워요. 저는 뭐 시험 보라고 하면 1차 시험보다 2차 시험이 더 쉽습니다. 얼마 전에 모 시험 2차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2차 시험장에 갔는데 큐넷에서 보는 모 시험이 있어요. 옆에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옆에 분이었는데 계속 하고 막 계속 쳐다봐요. 좀 잘 푸나? 저 새끼는 저거 잘 푸나? 막 이러면서 봐요. 그러면서 코닝하는 줄 알고 나는 그랬는데 나중에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옆에서 풀었습니다. 참 감명 깊었습니다. 어떻게 2권을 써서 내세요? 한 권 쓰기도 힘든데. 그래서 저는 양을 많이 쓰는 방법은요, 많이 보는 게 아니고요, 본 내용을 반복해서 양을 줄여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설이라도 덧붙여서 많이 쓸 수 있었어요. 사실 아주 핵심적인 거를 많이 봐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때려박을 수 있게 확실하게 써낼 수만 있으면 거기에 살 붙이는 건 쉽습니다. 했던 말 또 하거나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내가 실무적으로는 이럴 것 같다, 또는 논리상으로는 이럴 것 같다를 덧붙여서 써주면 답안지도 두터워지고 훨씬 논리적인 답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관식은요, 내공보단 외공이다. 결국 뭐냐? 형식이 중요하다. 형식은 목차와 키워드, 그리고서 내가 써야 될 문구를 그대로 외워서 그냥 바로 때려박을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는 게 바로 외공입니다. 그래서요, 보통 우리 회계학에서는 형식보단 실질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실질이 중요하다. 겉에 껍데기는 안 중요하다. 근데요, 시험은요,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이나 아니면 실무랑 달라서 시험은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채점하는 사람, 우리 출제위원 중에 아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예,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야, 답안지 1000부 또는 2000부 채점해 봤니? 채점해 보면 다 꼼꼼히 읽어줄 수가 없다. 토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채점하세요? 일단 키워드가 있는지 목차가 좀 똑바른지부터 보고 그거 이상하면 일단 다 버려버려. 다 그냥 그어버려. 진짜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몇천 부를 내가 채점을 할 수가 없단다.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더 자세히 보는 게 뭔가요? 거기서부터 글씨 이쁜지도 보고, 그리고 키워드가 더 풍부하고 더 많이 쓰고 더 노력한 거가 흔적이 남아있으면 걔한테 더 높은 점수 준다 이랬어요. 내용의 완전성은요? 완전성은 나중에 합격자를 가르는 점수대에서만 읽는데요. 이거 뭐예요? 합격권에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형식과 그리고 그런 형식을 갖출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기 좋게, 비주얼 있게. 제 책에는 제가 비주얼 있게 쓰는 그 목차 형식을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요. 법학은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문학판 거 문제 제기하고 뭐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저 책 보고서 따라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줄글로 쓰고 있을걸요?
그래서 자기만의 형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관식에선. 그리고 나중에 뭐 중고등학생들은 논술을 볼 기회가 있고 아니면 대학생들은 논문을 쓸 기회가 있고 맞죠? 그럴 텐데 거기서도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비주얼을 조금 더 강조하자면 여러분들 그냥 똑같은 글을 쓴 걸 두 개를 놓고 봐도요. 거기에 그림이나 아니면 뭔가 가로 열고 뭔가 근거 있죠. 조항이나 아니면 거짓말로라도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 뭐 가로 열고 막 이런 걸 써주면 정말 신뢰도가 높아져요. 여러분들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답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안지도 뭔가 내가 생각하는 답과 주장이 있을 거예요. 그거의 근거를 최대한 멋있게 쓰는 노력을 하세요. 그게 주관식에서는 핵심입니다. 저는 주관식에 대한 스킬이 더 많아서 사실 말씀을 좀 더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요즘에 절대평가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대요. 예.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보험계리사 시험부터 시작해서 회계사 시험도 지금 절대평가예요. 명목적으로는 60점 넘으면 붙는 거래요. 거짓말이긴 한데 60점 막 만들어주거든요. 등수에 잘라가지고.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더 보편화될 방법이 될 거예요. 미국 시험이 대부분 다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우리한테 과연 유리한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평가라는 게 뭐예요? 등수를 자르지 않고 실력만 되면 누구든지 다 뽑아준다. 이게 절대평가죠.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좋죠. 근데요, 이 절대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거에 좋아하시면 안 돼요. 뽑는 인원이 불확실해집니다. 그 얘기는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험계리사 처음에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200명씩 뽑던 게 15명 뽑혔나요? 실장님 몇 명 뽑혔죠? 빵명? 한 명도 안 뽑혔어요. 선발 인원 0. 뭘 의미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만큼 절대평가라고 바뀌었다고 해서 공부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노력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특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도 더 다양해지고 더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전 다행이에요. 옛날에 시험 다 붙었으니까. 빨리 붙어야 돼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각자만의 시험이 있을 거고 각자만의 삶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특이한 사람인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취할 건 꼭 취해 주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그리고 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은 스스로가 계속 만들어가고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연을 할 거고요. 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고 또 피드백하고 이런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셔도 좋아요. 자, 질문 있어요? 아니에요? 네. 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어느 시험이 가장 어려웠고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네. 했는지. 아, 어느 시험이 가장 어렵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모든 시험이 다 어려웠어요. 네, 너무나도 웃긴 건데 저는 뭐 30번 합격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돼 있잖아요. 작년에 시험 이제 붙었죠. 감정평가사 시험 붙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이제 더 이상 볼 시험이 몇 개 안 남았구나. 너무 좋다 해서 울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거 하나 달라고 내가 그 4시간씩 매일 해서 영화도 못 보고 힘들다 해가지고 울었고요. 또 그리고 집에 있는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30번 정도,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대요. 뭐 그렇죠.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뭐 지가 죽었을 때 울고 뭐 하여튼 울잖아요. 근데 저는 30번 넘게 울었다는 게 좀 창피한데 모든 시험에서 난이도가 쉽다는 생각을 하면 못 붙어요. 되게 웃긴 게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 되게 창피한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건 찍네. 얼마 전에 시험 하나 떨어졌어요. 밝히기가 싫어요. 근데 남들은요 너무나도 쉬워서 야 이건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험 하나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왜 떨어졌는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야, 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부를 안 했어요. 쉽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챙겨야 될 거는 쉽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저는 모든 시험이 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극복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모든 시험에도 아무리 쉬운 시험도 난관이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요? 내가 실력이 아까 이만큼 올라간다고 했죠. 거기까지 올리는 데까지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지속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 지속하다가 말아서 떨어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난이도를 구분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제일 어려웠던 시험은 두 개예요. 수능 시험과 회계사 시험이었습니다. 왜 어려웠냐고요? 방법을 몰라서요. 그냥 막 공부했어요. 막. 근데 지금은요, 다시 보라고 하면 저는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참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타임머신 하나, 뭐 알약 먹으면 뭐 뒤로 가는 뭐 영화도 있던데 가서 저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일로 나와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 친구들은 나중에 내가 따로 상담해 줄게. 너네는 일단은 공부하고 싶어야 돼, 이제. 알겠죠? 자, 또 이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마구마구 해주세요. 해보세요. 강사님께서 네.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부 기술을 좀 연마해야겠다고 느낀 시점입니다. 네. 공부를 잘해야겠다고 느낀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밑바닥을 찍었을 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고등학교 때 사업을 말아먹고 더 이상 뭘 해야 될까,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 나에 대한 자기 신뢰, 그런 자기 확신이 다 파괴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저의 지상과제였어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을 우연치 않게 자격증 합격으로 삼았고요. 붙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시작을 했죠. 이렇게 공부하면 조금 더 빨리 붙겠네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또 본인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그래서 계기라는 거는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좋은 건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스스로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때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극복해야겠다 이렇게 느낀 게,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고, 내가 슈퍼뚱땡이 돼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또 내가 그만큼 저는 반에서 두 번째였어요. 뒤에서 꼴찌 또는 두 번째라는, 그렇게 열등생이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민하면서부터 제가 발전이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도 좀 가슴이 아파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차피 안 될 놈, 너는 어차피 금수저, 나는 흑수저니까 안 될 놈, 그리고 너 어차피 자격증 한 5개 따도 어차피 닌 빽이었고, 아버지가 그건 국회의원도 아니고 별로니까 넌 안 될 놈, 이렇게 확정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극복하려면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를 좀 증명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였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뭐 다 좋아요. 예, 저는 이제 질문이라기보다 사실은 예, 질문해 주세요. 예. 기자회견을 감사드리려고 왔는데 아, 예, 이 마이크 줄까요? 마이크를 또 드려야겠네. 저 대신에 이렇게 감사해 줄 분들이 많습니다. 되게 웃긴 게요. 제가 되게 삶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나와서 나왔었거든요. 해주세요. 나와. 이 사람 옆에 서주시면 돼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대 경영학과 나와서 이제 그 강사님 후배였거든요. 근데 제가 회계 원리나 재무 관리를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최우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저도 그런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연대 로스쿨을 지금 2학년 1학기 이제 마치고 2학기 재학 중인데, 근데 들어가서 처음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사람들 잘하고, 저도 이제 그래서 성적이 제가 경영학과에서는 이제 뭐 한 1000명 중 3등 졸업했는데 1학년 마치고 나니까 130명 중에 딱 60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많이 떨어지고 이제 좀 그 와중에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공부도 내가 잘한다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라고 해서 많이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형한테 이제 그래서 공부 방법을 물어봤어요. 근데 형한테 물어보고 지금 짧게 얘기해 주신 저대로 제가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형님 말씀대로 이제 공부 방법을 다 바꿔서 기출 문제부터 먼저 보고 핵심 내용에 먼저 본 다음에 이제 제가 외워야 될 거를 계속 줄였고, 그리고 딱 쓸 말만 정리를 해서 이제 그것만 외우고 시험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2학년 이렇게 맞췄는데, 이거는 이제 130명 중에 제가 이제 5등 안에 한 번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 받았습니다. 네, 올해 받고 올랐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공부 방법 책을 보면은 중요한 게 저게 과연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효과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늘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씀 드린 거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공부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고 저대로 실천하면 정말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학기가 남았는데 저 나름대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공부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고 효능이 있는 방법이니까 그냥 이거는 뭐 되게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뭐 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일반인들도 정말 저대로 많이 따라하려고 적어도 노력을 하면은 훨씬 이제 각종 시험 성과에서 많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증빙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 나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 친구는 제가 처음 제 튜티예요. 그래서 그 경영학과 다닐 때 되게 좀 힘들어하는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신기하게 그 제가 방법을 좀 많이 알려주기도 했고 스스로도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법 플러스 노력이 결합이 돼서 제 후계자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학점이 그 4.3 만점에 4.2가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그 중에 저 다음으로 대를 이어서 이렇게 거의 탑을 찍은 친구인데, 제 방법이 그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막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주장하는 방법이랑 너무 달라요. 기존의 책들 보시면은 원래 공부 잘했고 원래 서울대 갈 머리인 사람들이 쓴 책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제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 편차 있죠? 올라간 편차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완전 쓰레기통에서 보석을 하나 주운 느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적용을 해서 거기에 노력이 좀 덧붙여져서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학점으로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는 저의 블로그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그분이 여기 안 오신 것 같긴 한데, 자기는 자격증이 40개, 50개 이렇게 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질적으로는 제가 훨씬 더 자신은 있지만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너무나도 제 책을 보고 공감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대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인재상과 너무 부합해서 너무 고맙고,
자기도 어디 면접이나 이런 데 갈 때마다 굉장히 놀림을 받았대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했는데, 그런 심리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너무나도 건전하게 이걸 사용해 하셨구나.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 장문의 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발전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뭐 질문 조금 더 받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세요. 예. 블로그 오셨어요? 이거 마이크 드릴까요? 예. 단순히 자격증 콜렉터냐는 약간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진로 선택의 뭐 일환으로 좀 네. 그런 글 쓰신 걸 봤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해주셨던 그 역진 기능법식으로 했을 때 네. 그리시는 강사님의 미래사항을 가기 위한 예. 단계인 건지 지금 네. 그냥 미래상이 뭐냐 이것도 궁금하신 거죠. 약간 예. 컨설팅적으로도 약간 중요한 계시나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미래상이 뭐냐 아니면 뭐 지금 뭐 자격증 많이 따면서 네가 그래서 결국에 가고 싶은 길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들 주시는데요. 이건 제 성격과 관계가 된 얘기라서 조금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 성향 자체가 옛날에는 굉장히 허세가 쩔었고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신기하게도 사람이라는 건 허세를 막 부리고 잘난 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아웃풋이 없고 결과물이 없으면은 그 허세는 거짓말이 되고 아니면은 그냥 허세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뭐 미래에 뭐 컨설팅을 하거나 뭘 막 원대한 나는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뭐 펌을 만들어서 막 전파하겠어. 이런 원대한 꿈은 너무나도 피상적인 거고요. 저한테는. 사실 그 꿈은 계속 바뀌어요. 누구나 꿈은 계속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미래에 이렇게 바라보는 상은 그냥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할게요. 애기들도 있으니까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게 되게 웃긴 말이에요. 야, 뭐냐? 진짜 너무 저질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을 극복하고 도전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정의 내리는 대단한 사람, 그리고 멋진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할 뿐이고 그 형태는요,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격증을 컬렉팅하는 거는 사실 자격증 컬렉팅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가 여태까지 극복하는 과정의 궤적이었고 또 진로를 일종의 탐색하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기록을 남기고 싶고 최고의 제가 퍼포먼스를 내고 싶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싶다의 결과일 뿐이지 사실 그게 목적지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도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잘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대부분이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원대한 꿈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솔직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요. 적절한. 거짓말 하기 싫어요. 그 정도. 네. 또 질문해 주세요. 좀 단기 목표로 네. 3년 안에 지금 좀 공부를 한다거나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3년 안에요. 이 3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전 3년 안에 정확하게 올해 말에 저녁입니다. 지금 이거 여기 나오려고도 막 보고 드리고 막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아직 현역 신분이고 그리고 전역을 하고 나면은 공부를 조금 더 할 거예요. 공부를 조금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멈추기엔 너무 아까워요. 뭐가 아깝냐면 첫 번째로 이 방법을 제가 다 정리해놨는데 공부를 그만두는 건 너무나도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 그것도 괜찮은데 너무나도 아깝고 지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삼는 게 지금 로스쿨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저 친구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그거 마친 다음에는 예,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은 있어요. 저도 실무를 좀 많이 배워야 돼요. 전문 라이센스가 있다고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을 잘해야 전문가죠. 근데 저는 일을 되게 못해요. 실제로 이 업무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안에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학원 강의랑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더 일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론. 배운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지금 뭔가를 확정하고 싶어 하지만 확정될 수가 없어요. 예, 꿈은 계속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그냥.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배고프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 뭐 강연은 한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이게 마지막 강연일 수도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